감모 손실을 먼저 보면, 자, 지금 이건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앞에 수량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여기에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 수량, 기말 재고액, 그리고 단기 판매 수량, 죄송해요, 재고 수량이죠. 재고 수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똑같은 건데 금액으로 쓰게 되면 수가 아니고 여기에 단가를 곱해서 금액으로 쓰게 되면 기초 재고액이 되고 단기 매입액이 되고 기말 재고액이 되고 여기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판수량이라 적었네. 판매 수량. 자, 그럼 어차피 판매 수량이 판매한 개수가 금액으로 하면 매출 원가가 되겠죠. 판매된 원가가 매출 원가죠. 그래서 금액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기초 재고액이 만약에 그냥 똑같은 수량을 금액이라고 봐서 앞에 예를 들었던 거랑 똑같이 1,000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2,000원이고 기말 재고액이 1,4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400원이면 얘 둘이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이걸 우리는 감모 손실이다라고 하는데, 자, 200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감모 손실은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200원치가. 그럼 우리한테는 회계상의 사건이죠. 원인을 못 밝혀서 200원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감모 손실은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럼 이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린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어요.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원가성이 있는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손실을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그 원가성이 있다 없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뉴스를 봤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서 배추 농사가 망했대. 홍가물어서 배추 농사가 망했대. 이런 뉴스 기사가 있으면 올해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값이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원가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배추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배추가 도로에 나뒹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겨울철 김장할 때 배추값 비싸겠구나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거나 그런 것들을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성이 있는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얘는 죄송해요, 영업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원가성이 없는 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 비용, 영업 외 비용.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고, 이 분기에는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직접 분계를
해줘야 되는 우리 분계라는 거예요. 자, 일단 얘 분계를 보면 전표 끊을 때는 재고 자산이 없어진 만큼 대변에 재고 자산을 줄여주게 될 거고 200원치 없어지면 정상 간모라면 200원치 없애주게 되고 차변에 매출 원가 200원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비정상 간모 손실은 대변에 재고 자산 200원으로 줄여주고 없어진 만큼 나한테서 나간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재고 자산을 지워주는 거예요. 없어진 만큼. 그리고 차변에 그 이유가 얘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다 라고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번 책 바꾸면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될 건데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전산 세무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해 줄 거예요. 매출 원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계로 실기 목적으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정상 감모 손실에 이 분계 있죠. 이 분계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없어진 만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구나. 감모 손실은 어떤 거다. 이런 거 정확하게 인지만 해두시면 나중에 컴퓨터 특성을 전부 다 사이클 돌고 나면 이건 왜 분계 안 하는지 알고 그럼 이걸로 분계 안 시키려고 이 분계를 한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사이클 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건 따로 분계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우리 감모 손실이고, 자, 그럼 평가 손실은 제가 우리 저가법을 쓴다라고 했죠. 저가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다 얼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대변에 재고자산 수량을 만약에 200원치 가격이 줄었어요. 한 개당 가격이. 그럼 200원이다라고 대변에 써버리면 금액이 장부에 8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저가법의 특징이 취득원가 범위 안에서만 내리고 오르기만 하지 취득원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취득원가를 손대버리면 우리 취득원가를 따로 적어둬야 되는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변에 취득원가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예를 들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얘를 쓰지 않으면서 재고자산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응용해 보면 재고자산을 줄이지 않고 재고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차감 계정을 다는 거예요. 지금 재고자산 얼마치 있는데 얼마 가치가 달았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변에 재고자산을 지우지 않고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달고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 재고자산이 얼마인데 얼마 달았어요, 얼마만큼 가치가 하락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산가액은 전에 외상매출금이나 아니면 감가상각된 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인데 얼마 내렸어요 알려주면 그 뺀 금액이 장부 가격으로 인식시켜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내려간 게 우리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회사가 잘못했으면 과실로 인한 거라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우리 회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 다른 말로 하면 가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가치가 회복하게 되면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얘를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이었는데 가격이 회복한 만큼 얘를 지워주면 우리는 줄여주던 애가 사라지니까 장부 금액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1,000원인데 500원 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500원 내렸다는 걸 300원 내렸다고 바꾸면 장부 금액은 1,000원인데 300원 내렸어요 돼버리면 700원짜리로 오를 거잖아. 그럼 회복한 만큼 얘를 줄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회복한 만큼 우리는 줄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써서 회복한 만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써주고 대변에는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애는 자 우리 대손충당금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대손충당금 처리할 때에 비용 처리하니까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는 게 맞죠. 원칙은. 그럼 얘도 지금 매출 원가는 영업 비용이에요. 비용 처리했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면 수익 처리해야 되지만 매출 원가 이 영업 비용에 대응되는 영업 수익은 매출인데 얘는 매출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우리 대손충당금 이야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다시 환입 돌아왔을 때 우리는 수익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썼죠. 판관비 차감하는 성격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성격인 거예요.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매출 원가 처리했다가 얘가 돌아오게 되면 매출 원가를 또 줄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줄 거고 자, 여러분은 일단 이 분계를 생각하지 말고 이 분계는 잘 여러분들이 안 해도 컴퓨터가 편하게 분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좋은데 얘는 만약에 생긴다면 직접 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분계를 실기용인데 그런데 지금 얘하고 이 계정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자주 나왔어요. 왜냐면 얘가 수익 처리한다라고 해서 잘 나오니까 얘는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성격으로 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이 우리가 많이 분개할 때 쓰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이론으로 접근하면 참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셨을 때 그 물류까지 여러분들이 다 맡게 되면 온통 머릿속의 생각은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물류 쪽은 안 맡고 싶고 난 세법 쪽으로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막 가지게 되는 게 그냥 세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시장이 났지
이 재고 조사하는 거랑 관련이 되는 순간 몇 개 입고되었고 몇 개 출고되었고 이거 관리하면 엄청 힘들어요. 특히 제조업 가게 되면. 근데 원래 힘든 만큼 뭐 돈도 많이 주니까 뭐 그럼 보상되면 괜찮겠지만 저는 안 받고 그냥 그러실 만큼 힘드실 거예요.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요. 뭐 쓰다가 막 뭐 불량 나면 누가 갖다 버리기도 하고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제로 가면 힘든데 근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거죠. 지금 우리 이 간모 손실 이거는 사장님이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거 잘 맞추는 사람들하고 딱 분석해서 빨리빨리 올려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몇 개 없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우리 재고 자산은 너무 깊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이클 돌고 나서 컴퓨터의 특성까지 알고 다시 하면 얘네들이 많이 편리하구나. 그럼 이 부분만 새기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결산할 때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매칭이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중요하다 이론 시험에 나오더라는 용어 정도만 눈으로 좀 익혀두세요. 이렇게 처리하는 원리들이더라. 왜냐면 그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얘네들 재고 자산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쓰는 거니까. 방금 이 방식도 대손 충당금 할 때도 썼던 방식이죠. 수익 처리 안 하고 비용 줄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만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59페이지 아래에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비유동 자산이죠. 우리는 당좌 자산은 죄송해요.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둘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비유동 자산은 분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유동성이 가장 큰 분류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가 어려우면 이 투자 자산부터 먼저 처분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서 투자 자산이라는 분류는 영업 활동 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이에요. 내구성 있다라는 건 이 1년 이상에 걸쳐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이상 걸쳐서 안 쓰고 이번 회계 기간에만 쓴다면 그냥 그건 자산이 아니고 소모품이에요. 샀다가 다 쓰고 없어진 걸 자산 처리하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종이컵을 왜 자산으로 처리해? 다 쓰고 없어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투자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건 아닌데 그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 자, 계정 과목을 좀 보면 자, 우리 이 계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 이 계정 과목 생각나시나요? 얘는 유동 자산이에요. 유동 자산 중에 당좌 자산. 그럼 얘네들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내년에 만기하지만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비유동이 되면 장기성 예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네들을 얘가 우리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만기가 내년이 아닐 때 그때 이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공부할 때 그때 우리 당좌예금을 제도에서 당좌차월 제도를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좌차월? 그 당좌차월이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인데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법이 인격체로 인정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로 인격체가 된 거죠. 이 인격체한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까지 계정 과목 이야기할 때 웬만하면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정 과목이었죠. 근데 얘는 완전 생뚱맞은 글자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얘는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험에서 얘를 종종 내는데 자, 얘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원래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아니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을 통칭하는 계정 과목이라서 이름인 건데, 얘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 보면, 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럼 돈이 나간 이유를 쓸 건데 이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래. 그럼 우리는 이걸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이 보증금 누구 돈이죠? 내 돈이잖아. 당좌 거래 계약 해지하면 돌려받아야 되죠.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얘도 꼭 거래처를 써야 돼요. 얘도 거래처 안 써서 또 많이 틀리는 형태의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 생각도 안 나는데 생각이 나면 기분 좋게 썼다가 거래처 안 써서 틀리면 억울해서 쓰러지는 그런 계정 과목이에요. 그죠? 자, 얘가 우리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 다음 우리 음, 자, 이번에 봤을 때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하면 유형 자산인 거고,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투자 자산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토지. 그럼 이 땅을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다면 장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장부에. 그런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투자부동산. 또 우리 건물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면 계정 과목으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또한 영업활동에 쓸 생각 목적이 아니라면 얘도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 땅이든 건물이든 전부 다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영업활동에 쓸 거면 토지다 건물이다로 둘을 구분해서 쓰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투자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자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업활동에 쓴다라는 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혹은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본사 사옥으로 쓰기 위해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시가 없으면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자, 그럼 우리가 투자부동산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회사가 그냥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을 1억 원을 주겠죠. 그리고 차면에 그럼 왜 돈 나갔는지를 쓸 건데, 지금 우리는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토지면 투자 부동산이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그럼 위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4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현금으로 돈이 420만 원이 나갔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 취득세래 죄송해요. 취득세는 우리는 등기하는 자산을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죠. 그죠? 우리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런 자산을 취득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뭐 지금 현재 등록세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전부 다 취득세로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2% 그랬는데 등록세가 없어졌다 그러길래 저는 세금이 주는 줄 알았더니 취득세가 4.2% 됐더라고. 그럼 이름이 없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는 그럼 이 땅을 샀기 때문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제가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서 합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부동산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얘도 투자부동산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1억 1천만 원에 팔면 580만 원 이익 본 줄 알고 1억에 팔면 420 세금만 날렸네 라는 걸 알 거잖아. 그래서 얘도 자산이니까 취득시 부대 비용은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위 토지를 우리는 1억 1천만 원에 우리 현금 아니야 외상으로 처분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처분을 해요. 그럼 투자부동산을 지워야 되겠죠. 장부에 있던 거. 팔았으면 장부에 있는 모든 자산부채 자본 흔적을
제거 반대쪽을 써서 지울 거예요. 그럼 투자부동산은 1억 4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럼 대변에 투자부동산 1억 42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는 오늘 이제 돈 받는 거 써야 되는데 지금 외상으로 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 돈은 1억 1천만 원이니까 1억 1천 원을 받을 거다라고 써둬야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항상 우리는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과 내가 처분한 금액의 이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전에 단기매매 증권 팔았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 그죠? 얘는 투자자산 팔았죠. 그래서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다.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장부 금액인 1억 420만 원보다 작게 받았으면 차변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분개가 되었겠죠. 이게 우리 투자자산이고,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장기 대여금도 있죠. 우리 단기 대여금은 우리 단기 투자자산인데 그건 당좌자산 속에 있는 거고, 얘는 만기가 2년 이러면 그냥 우리는 장기자를 붙여서 장기 대여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유형자산. 유형자산도 제가 단기매매 증권 엄청 강조했죠. 시험에 나온다고. 얘는 더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얘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챕터예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수강료 환불 수준이에요. 그만큼 얘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곳이 모든 곳. 이론, 나중에 일반 전표, 매매치 전표, 결산, 나중에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 얘 특징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유형자산이라는 건 제가 이 앞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 재고자산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쭉 적어서 여기에 취득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이 취득 시점은 우리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취득 시점 기준으로, 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왜 안 맞아? 자, 그럼 이때
우리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이때는 우리는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죄송해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뜻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사용할 거. 그런데 취득 시점 이후에는 얘는 비용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이따 나중에 좌우 같이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재고자산에서는 이 시점 이후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하고 이 이전에는 자산 처리한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취득 시점 이전에는 당연히 취득원가 포함하는데 취득 시점 이후에는 비용 처리도 하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처럼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저하고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범위를 볼 건데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재고자산하고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인 이 유형자산하고는 범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일단 계정 과목을 좀 먼저 볼게요. 계정 과목 이름을 보고 좀 보면 계정 과목은 좀 쉬워요. 방금 이 앞에 제가 토지 건물이라는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 눈빛을 보내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럼 차이는 우리 공장 건물 짓거나 토지는 혹은 본사 사옥 지으려고 땅 사면 토지, 공장이나 본사 건물로 쓰려고 산 거면 건물. 자, 구축물은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좀 잘 안 쓰죠. 자, 우리 이렇게 원래 교량이나 굴뚝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그럼 주차장은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애매하죠. 그런 애들이 구축물이에요. 주차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에요. 자, 그리고 기계장치는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기계장치예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우리 그냥 흔히 기계라고 하죠. 차량 운반구는 우리 차라고 부르는 전부 다 트럭이든 버스든 봉고차든 승용차든 오토바이든 전부 다 우리는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할 거예요. 차량 운반구. 자, 그리고 비품은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저희 학원 같으면 비프로젝트, 책상 이런 것들 1년 이상에 걸쳐 쓰는 것들 1년 이하면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되고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이상에 걸쳐서 쓰면 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자 보면 얘네들의 얘를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에서 자 기계 장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 먼저 기계 장치 금액하고 그럼 기계 장치를 우리 회사로 가져와야 되겠죠. 운반비 그리고 예를 들면 운송보험 그리고 도착했으면 내려야 되겠죠. 하역비 그리고 우리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비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 영업활동이 바로 쓰는지 알 수 없죠.
그럼 시운전 해봐야 될 거잖아. 그러면 시운전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럼 토지를 가지고 볼게요. 토지는 토지 가액하고 땅을 사는 거니까 그럼 중개 수수료도 들어가겠죠.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를 내겠죠. 근데 얘는 땅은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건물이나 뭔가를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혹은 집안 평탄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못 쓰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도 없애야 우리가 새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기존 건물 철거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 채권 구입 손실액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국가가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사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팔면 바로 손해를 봐요. 또 손해 본 것도 얘 안 샀으면 들어갈 돈 아니거든. 그러면 얘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그럼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걸 다 섞으려 그러니까 재고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넓은 범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개발 채권 구입 손실액은 뭐 취득세처럼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은 모두 다 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건물이든 차량 운반구든 선박이든 전부 다 우리는 지역개발 채권을 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차 구입하신 분은 지역개발 채권 영수증이 취득세 영수증 옆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직접 내시면 손해 본다는 것도 바로 알 거고 100만 원짜리면 사가 100만 원 주고 사서 바로 팔면 60만 원 줘요. 근데 전부 다 그 뭐냐 바로 파니까 수납원이 대놓고 40만 원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100만 원짜리 영수증에 도장 찍어주면서 사자마자 바로 파는 게 거의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개정 과목을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개정 과목은 이거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 이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에 기출 문제에서 지금 취득원가 구성한다는 건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써야 된다는 거고 얘는 차변에 토지라고 써야 된다는 게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대변에 이 돈들이 나가면 차변에 얘는 기계장치라 써야 되고 얘는 토지라고 써야 된다라는 건데 전에 그 세무이급 기출 문제에서 그 뭐냐 휘발유가 나왔어요. 근데 세무이급 시험이 12시 반이라서 끝나면 회계이급 시험 보기 전까지 또 제가 학원에 있으니까 시험 치고 나와서 누가 한 명이 저한테 해맑게 뛰어오면서 선생님 휘발유 개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대놓고 큰 소리로 너 꺼져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 휘발유가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야지 개정 과목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넣었으면 차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할 거고 근데 그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기계장치의 시운전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샀대요. 그러면 걔는 휘발유가 아니고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은 기계장치라고 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이건 이거다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뭐지? 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개정 과목에 1대1로 매칭하시면 하나당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전부 다 외우셔가지고 그 중에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은 상황이지. 그 인지하는 게 우리 개정 과목 선택하는 방법의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취득 후 지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